예상대로 바로 세종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기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책 읽기를 같이 권장을 한 거죠. 그러면 책만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신하들은 바쁜데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제도화합니다. 자, 독서사과제라는 것을 마련하고요. 자, 이 독서사과제란 어떤 거냐면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책을 읽어 라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책 읽기 싫은 사람도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책 읽으세요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강연이어가지고요. 너무나도 떨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자가발전기라고 아십니까? 자가발전기. 네. 이게 뭐냐 하면 스스로의 전기 설비를 갖추고요.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는 자급자족하는 기계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처럼 역사를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박외숙의 역사 발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제목은 바로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자,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해야 할 첫 번째로요. 저는 일단 책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걸 책을 많이 읽으려면 일단 저는 책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던 읽지 않든 간에 바로 자기 옆에 늘상 손을 뻗으면 책을 둘 수가 있어, 손을 뻗으면 책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좀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좀 심심했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던 책이 저한테 이제 손에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었어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공부는 하기 싫지만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저 책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나요? 저희 아버지 대답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수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책은 저절로 다 생긴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여서 공부는 저에게 가장 약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도서관이 흔하지도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이 없으면은 읽을 수도 없고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그냥 책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재미없는 그냥 누렇게 빛바랜 책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뒹굴뒹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 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책 외판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책 외판원을 이렇게 부탁을 들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기용이 아니라 장식장에 고이 꽂혀진 장식용으로 전집을 쫙 사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꼽아 놓았던 거죠. 자,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라도 좀 읽어야 됐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책을 한 권 뽑아서 이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각종 명화. 모나리자라던가 내지는 그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한다라던가 이러한 명화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그 각종 아름다운 문화유산들이 화려한 사진들과 함께 탁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있는 부연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빽빽한 글씨들은 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연 설명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사책을 섭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역사책을 섭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책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책 읽기를 무척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시험 전날에도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책을 읽으면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험 성적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책은 읽으나 저의 시험 성적은 저 밑에 바닥, 아주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을 하면서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는 없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역사 수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던 와중에 제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책과의 만남을 아주 강조한 조선의 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세종대왕, 영조, 정조. 예. 일단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워낙 많이 읽던 사람들이어서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 거고 이미 답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자, 이 그림은 이분이 승하를 하고 난 다음에 업적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 업적을 정리한 기록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손에서 책을 떼지 않다가 밤중이 지나서야 잠들고 글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바깥에 보면 지금 자기 형제들은 매를 가지고 사냥 놀이를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방 안에서 책을 펼쳐들고 책을 읽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네, 예상대로 바로 세종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기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책 읽기를 같이 권장을 한 거죠. 그러면 책만 읽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신하들은 바쁜데 책을 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제도화합니다. 자, 독서사과제라는 것을 마련하고요. 자, 이 독서사과제란 어떤 거냐면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줄 테니까 너 집에 가서 책을 읽어 라는 겁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만들어주는 거죠. 책 읽기 싫은 사람도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책 읽으세요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독서사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대왕, 그 독서사과제 같은 경우에 지금으로 치면은 공무원이죠. 그죠? 관리들은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지금 안식휴가 가세요. 가셔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재택근무하세요. 출근하지 마시고 재택근무하시고요. 책 읽고 역량개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얼마나 획기적인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병이 들 정도로 책을 많이 읽지만 젊은 문신들에게도 책 읽기를 권장을 했던, 독려를 했던 임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종대왕의 그 많은 독서법 중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백독백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독백습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세종대왕의 독서법으로서요. 책을 한 권을 100번을 읽고 100번을 쓰면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요.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읽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독백습은요.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 그러니까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중용 이러한 고전들은 100번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역사서라든가 이러한 실용서 같은 거는 30번 정도를 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요, 어떠했냐면 그 경전 위주로는 책을 읽고 역사서나 이러한 그 실용서들은 좀 멀리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역사서와 실용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백독백습은 저희에게 적용을 하면 그겁니다. 책을 읽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고 또 읽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읽어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독백습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요. 자,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병환이 있을 때에 독서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작은 환관을 시켜 그 서책을 다 가져다가 감추게 하고 다만 구소수관만 곁에 두었더니 드디어 이 책을 다 보시었다. 이렇게 세종실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책을 읽으라고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태종이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관을 시켜가지고 이 책을 다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책을 치우다가 아마 병풍 사이에 이 구소수관이라는 책 한 권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하게 세종은 이 책을 발견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 책을 읽을 책이 없으니까 이 책만이라도 100번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아주 높은 이해력이 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세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경연이라고 하죠. 왕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던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과 집단 토론을 하면서 그 지식을, 그 이해력을 더 극대화했다.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더 극대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백독백습은 저희가 아주 기억을 하면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올바로 읽어라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저는 올바로 읽어라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방법 중에서요, 저는 이분의 바로 책 읽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의 삼박자 독서법입니다. 자, 삼박자 독서법이라는 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정독, 질서, 초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정독이라는 건요, 글자에서 보시다시피 세세하고 꼼꼼하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한 장을 읽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따져보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세우는 질서가 아니고요. 약간 병질자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냥 종이를 가져와서 옆에 끄적끄적 그려놓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걸 보면 아,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라고 다시 되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가 독서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바로 초서입니다. 자, 초서는 뭐냐 하면 중요한 구절,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베껴 적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책을 읽다가 명언이 나오면은 그대로 베껴 쓰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명언을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붙였던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초서입니다. 자, 이 정약용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눈으로만 책을 읽지 마라. 눈으로만 책을 읽지 말고 손으로도 읽어라 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다산은 종조 임금님 때 활약을 했던 학자인데요. 자, 이분에게는 또 가슴 아픈 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약용의 독서법 중에서도 초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읽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분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체계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뽑아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분류를 해 놓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강진에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그 18년 동안에 자그마치 500권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목민심서라든가 흠흠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이러한 대표작들만 해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서를 바탕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넘어서 가지고 독서를 갖다가 자신만의 어떤 방법으로 승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가장 자기가 힘들었던 시간에 이 초서를 통해 가지고 책 읽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독서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었던 학자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약용의 삼박자 독서법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있었던 것도 이게 삼박자 독서법의 하나였구나.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고 있었고 내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문득 적고 싶어서 적었구나. 이게 바로 다양한 책 읽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다양한 책 읽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질문을 하기도 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조선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를 시도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풍경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분이셔서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방의 풍경이 어떤 풍경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아이만은 열심히 책을 읽혀야지,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지라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촤라락 책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유롭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저는 아이에게 어느 순간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책을 깨치는 순간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 책 다 읽었어? 책 읽어야지. 엄마 책 좀 읽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책은 네가 읽는 거야, 네가 전부 다 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또 제가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 책을 다 읽거든요. 근데 아이는 계속 같은 책을, 읽었던 책을 늘상 저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조금 한두 번, 뭐 몇 번, 하루 이틀 이를 읽어주고 나면 짜증이 확 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야, 왜 자꾸 읽었던 책만 자꾸 또 읽어? 다른 거 좀 가지고 와봐. 여기 책이 많잖아. 다른 거 좀 가져와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독서로 인해서 가지고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부작용을 저도 겪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독서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독서 지도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책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책 속에서 나를 찾아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책이 좋아서 무심하게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그 속에 명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책 속에 길 있으니까 열심히 길을 좀 읽어봐야지, 길을 찾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나름 또 이제 공부는 하기 싫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있었어요. 뭐 세계사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주르륵 이야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저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나는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책 속에 길이 있다더니 책 속에는 길이 안 보이고 이야기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곰곰이 어렸을 때, 뭘 했을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 이렇게 늘상 책을 좀 읽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 일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길을 찾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처음부터 펼쳐져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제가 찾았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뭐냐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도서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책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을 합니다. 수업 계획을 짜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아이들과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수업을 계획을 하고요. 그렇게 각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서 수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나는 책이 좋아서 책을 읽었는데 그냥 내가 고민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해주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직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30대 때는요, 이러한 독서 지도를 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것을 배우러 다닌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을 했었죠. 근데 육아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언제나 허덕허덕거리는 바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 와중에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어렸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책이 나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는데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뭔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뭐냐 하면 독서 지도를 공부할 때였어요. 독서 지도를 공부하는데 독서 지도를 하시는 강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 강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서의 힘이 발휘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말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다. 자,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느 순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대학을 가고 했을 때 아마 공부를 하게 된 그 힘의 바탕이
책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력이 바탕이 돼서 제가 이해력이 커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독서 지도를 공부하러 온 나의 모습을 잊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그 책을 읽을 때는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책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도요, 이 책력을 알아봤던 사람이 있을까라고 저는 궁금증을 좀 가지고 한 번쯤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발견한 인물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석상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석상의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저희랑 좀 비슷합니까? 아닌가요? 예, 한눈에 봐도 좀 매부리 코고 눈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수염도 조금 이렇게 나오고 약간 서양의 모습을 하거든요. 서역인의 모습을 한 석상이 호위무사로 지키고 있는 바로 괴릉이라는 경주에 있는 왕릉입니다. 신라의 왕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역시 잘하십니다. 네, 신라의 원성왕입니다. 자, 신라 38대 왕이고요.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으로 내정되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37대 선덕왕이 자기의 조카를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후계자는 즉위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궁궐로 달려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 다리를 못 건너서 바로 발이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무덤의 주인공이었던 원성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자기가 잽싸게 왕이 된 거죠. 일명 왕위를 좀 가로챈 인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찮을 것 같은, 이때 당시에는 좀 왕위 젠탈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찮을 것 같은 이 원성왕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독서 삼품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독서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으로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독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내가 관리를 임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신라에서는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품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신분의 제약이 상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기도 하고 그 관리를 뽑는 기준에서는 이 골품이 좀 높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골품하고 활쏘기 정도, 요 정도만 하면은 관직에 관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골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아무리 똑똑해도 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시험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원성왕의 독서 삼품과입니다. 자, 이 원성왕은 바로 독서 삼품과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실시를 하면서 그 신라의 어떤 선발 관리 제도로서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독서를 열심히 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력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책력을 인정을 하고 너의 책력이 많으면은 내가 인재로 뽑아줄게, 인재로 등용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책력을 알아봤던 임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다면 이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분이 낮았던 귀족의 자제들은 어떠했을까요? 독서 열심히 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나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동기부여가 얼마든지 됐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독서 삼품과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뛰어난 유학자를 등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좋은 인재를 뽑아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뛰어난 신라의 유학 수준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저의 경우와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가지고요,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싶다면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책을 만나라 이고요. 두 번째가 책을 올바로 읽어봐라 이고요. 세 번째가 책에서 나를 찾아라 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는데 책 속에는 길만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고, 그런데 공부가 하기 싫어서 늘 책을 읽었고, 책을 읽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었고, 그런데 세월이 엄청나게 지나다 보니까 40대, 30대가 되어서는 제가 어느 순간 독서 논술을 가르치는 역사를 강의하러 다니는 역사 강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힘은 그 당시에는 위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길을 찾아서 가게끔 밀어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